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공정하다는 착각 챕터 3과 4를 다룰 예정인데요. 챕터 3을 제가 이제 보니까 가장 큰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능력주의 윤리 뭐 핵심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20세기 이제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이 연대였다면 이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복지국가에 대해 그 주요 쟁점은 연대가 아니라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뭐 어떻게 국가에서 이 대처를 해줘야 될 거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1601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빈민법이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1834년에 개정 빈민법. 근데 이게 이제 다시 20세기, 21세기로 다시 또 이 컨셉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챕터 3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 결국 행운이냐 은총이냐 그 이 챕터에 나왔던 그 내용처럼 그래서 우리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과 분투로 얻은 성과라고 이제 보는 건데 성공을 이게 이제 문제점이 많죠. 이렇게 되면 그걸 이제 샌델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도 이 부분 먼저 좀 다뤄줄 수 있으시겠어요? 예. 김도일 교수 먼저 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샌델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네 몫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몫이 아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이제 좋든 나쁘든 간에 스토리의 산물이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런 그 페이버를 받은 그 결과 상당히 능력을 갖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후 일본인들이 나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참 이후에 태어났는데 내가 왜 우리 배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를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샌델 교수가 했던 게 모든 인간은 스토리의 산물이다. 그래서 내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게 된 그런 것도 하나의 페이버다. 이건 네가 분투하고 노력한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DNA가.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에서도 이제 백인들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가 노예를 했지 나는 뭐 노예 구경도 못했다 태어나니까 도대체 내가 왜 흑인들 또는 소수 인종들이 나보다 훨씬 시험 성적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좋은 사닥다리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는 역차별 아니냐. 내가 무슨 책임진 게 있느냐. 나 개인적으로 책임진 게 없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황준호 대표는 운칠기삼이 맞습니까? 운삼기칠이 맞습니까? 아니, 누구도 말이죠. 나는, 순전히 내 실력만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순전히 내 실력 하나만으로 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고, 운이 참 좋았죠. 시대를 잘 태우고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겸손한 미덕을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뼛속까지 자기가 그렇게 운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남한테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난 너희들 잠자고 너희들 놀러 댕길 때 나는 뼈 빠지게 공부하고 주경야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자리에 왔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지 그건 뭐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길이 없죠. 다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샌델에 따르면 들여다보면 그게 네 실력이 아니다. 너 뉴턴이 한 얘기 못 들었냐? 나는 거인의 어깨에 서서 멀리를 내다봤을 뿐이다. 그 거인이 없었다면은 어깨에 못 올라갔을 거고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내 통찰력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 그렇게 빚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한 얘기를 모르느냐. 역사는 인간은 전부 역사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개인이 단독으로 모든 나의 성공과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 샌델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살짝 되네요. 저도 사실은 네. 네, 그 말에는 더 많이 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잘 안 들립니다.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운보다는 사실 운을 믿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시험 준비를 했을 때 점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합격을 한대요. 예? 영화하는 데 갔습니까? 예, 예. 예. 나중에 어딘지 좀 가르쳐 주세요. 공개적인 데서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근데 맞지 않았어요. 저 그 시험 떨어졌거든요. 아, 근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괜히 이제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합격할 거라고 하는. 그래서 노력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 그리고 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보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아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평가자의 위치에 봤을 때는 사실 노력, 그러니까 운도 운이지만 노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없는 사람은 좀 안타까워 하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거 있죠. 뭐 내가 5년 됐으니까 대리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과장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본인이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뭐 운칠 기삼이냐 뭐 이러는데 저는 사실 노력이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하. 예. 아니, 능력주의자 나셨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능력주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성실성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샌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 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능력주의자들이 뭐 정치를 할 때 다 뭐 좋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학교 학력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 대학교 학위를 안 따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 한다고 했을 때 노동운동에서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건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이제 그 노력이라는 게 대학 학위로 결정이 많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지. 저는 봤을 때 운도 운이지만 사실은 노력이 90% 이상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준호 대표가 오랜만에 지금 샌델의 반기를 드는 듯한 아직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노력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 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죠. 네. 그 말은 이제 책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써놨는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 니보다 더 노력 많이 한 사람도 많다. 니보다 더 천착하고 더 노력 많이 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하필이면 니가 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만으로 전부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한다.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하고 그런 거니까 니보다 더 노력 많이 한 사람도 많은데 운이 좋아가지고 된 거다. 또 뭐 전화기 발명에서 벨보다 하루 늦게라 그러죠. 그래서 발명 특허 늦어가지고 2등 돼가지고 뭐 안 된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또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서 검토 하루 더 했다가 늦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 많고. 제가 보니까
이세 회장들하고 이세 회장들이 부장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들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노력인가 운인가 그런 거거든요. 아니, 재벌 2세가 그 어느 회사에 그 과장으로 입사했다 그러면은 그 옆에 구름같이 모이죠. 점심 한번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뭐, 같은 팀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다 사장이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가지고 부를 이루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습하는 게 나쁜 건가? 그러니까 불공정한 방법이나 뭐 이런 걸 해서 했다면 모르는데, 사실 노력해서 그거를 내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세습을 한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샌델이 주로 공격하는 측면이 기회의 평등이고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그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은 결국 교육에 대한 얘기다. 해서 교육 학력에 대한 것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 뭐 그 상속세를 미국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왕창 때려라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책에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만 충실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를 내가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샌델의 입장은 죄의식을 느껴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겸손해라. 좀 교만하지 마라. 으스대는 꼴 정말 눈꼴 시려워서 못 봐주겠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제 좋게 말로 해가지고는 겸손 안 할 거니까 후줄그레하게 겸손하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어떤 조치는 취하겠다. 이건 뭐 뒤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미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준호 팀장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세습하는 게 나쁘냐. 지금 현재 시스템 그대로 거기에서 세습하면 괜찮아요. 근데 세습하는 시스템을 지가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부당하다는 거지. 그게 부당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장에서 얘기했듯이 연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나쁜 거죠. 그게 부당한 거죠. 시스템 자체를 이제 세습이 가능한 시스템 혹은 세습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꿔가면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아니 연문에 대해서는 메리토크라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방방 뜨죠. 부정. 그러니까 지금 샌델하고 능력주의자들하고 어디서 충돌하냐면 정문에서 한판 붙고 있는 거예요. 정문에서. 능력주의자들은 내가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냐. 네가 말하는 그런 식의 그 오만한 태도가 바로 문제다. 좀 겸손해라 인간아. 근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자꾸 바꾸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다. 옛날같이 뭐 시험만 딱 쳐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괜찮은데 정문에서 뭐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뭐 수신이 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기득권자들이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치고자 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3챕터로 돌아가면 이제 앞단에서 이제 그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게 이제 책의 기준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 댕왕 때부터 해서 1960년대까지는 번영을 이루고 이런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1970년대부터 해서 2016년대까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그때의 배경적 지식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까지 넘어가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대처 수상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잘 알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죠. 철의 여왕이라고 그랬죠. 예. 노동조합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영국 노동조합하고 정면 대결해가지고
영국병을 확 고친 분이죠. 예. 그래서 그때의 배경 지식으로 필요한 게 이제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요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그리고 이제 대공황 때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걸로 채택된 이제 케인즈와 하이에크. 예. 그래서 케인즈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을 바꾼 세계의 대격돌 케인즈 대 하이에크 이렇게 두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 이후에 20세기에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됐던 게 케인즈 대 하이에크. 근데 레이건 대통령 그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의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전에 케인즈주의로 계속 가다가 그 케인즈주의가 대공황은 해결을 했는데 이제 평화 번영이 계속 유지되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한번 일어나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하이에크의 이 자유주의 시장, 요 완전 경쟁, 완전 자유주의 시장 이걸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능력주의가 이제 점점 힘을 더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김두희 교수님 이런 부분 요즘 그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잠깐 요 시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예. 뭐 케인즈는 이제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은 이제 아담 스미스 경제학이죠.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라는 게 모든 걸 조절해 줄 거다 그랬죠. 예. 근데 대공황이 일어나자마자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쪽에는 물건이 썩어서 버리고 어떤 쪽은 물건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뭐 이런 현상이 생겼죠. 그때 이제 케인즈라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루즈벨트 정부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수많은 실업자들이 있는데 실업자 한 무더기를 모아가지고 땅을 파괴하고 임금을 주라. 그리고 또 1년에 노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땅을 파묻게 하고 또 임금을 주라. 그러니까 땅은 원상복귀됐는데 아무런 그 부가가치를 안 냈는데 돈은 두 번 나갔죠, 그죠?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케인즈 한 말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돈을 갖고 가서 뭐 할 거냐? 일용품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재고가 없어지면 공장에서 그거 만들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사람들을 또 채용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돌아간다. 처음에 준 물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그래서 1년에 실업자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정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을 이제 재정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거시경제라 그럽니다. 거시경제를 총수요를 늘려서 실업률을 감소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실업률, 그다음에 임금률, 뭐 GDP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하는 요즘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욕구, 그다음에 수요, 공급, 뭐 수요, 공급 곡선 뭐 이런 것들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경제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크는 끝까지 그 케인즈를 반대를 했어요. 그게 무슨 경제학이냐.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시장이 얼마나 시장 기능만 되도록 되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불경기가 일어나면 전 세계가 땅을 팝니다. 모든 나라에서 땅을 파거든요. 그 SOC라 그러죠. 그래서 도로, 항만, 뭐 다리 우리나라에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어느 나라에 그게 많은가 하니까 그 경제 성장이 정체됐는가를 보려면은 산 몇 고지까지 도로가 닦였는가를 보면 안다 그래요. 후지산까지 꼭대기까지 도로가 닦여 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안 된 거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공황에 빠졌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케인지즘 하나밖에 없다. 이걸 수정론자라 그러거든요. 수정자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새로운 그게 안 나오니까 하여튼 뭐 경제가 안 좋으면 무조건 땅 파고 막 SOC하고 지금도 올해도 뭐 하는가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재정의 한 60%를 1, 4분기에 집행을 하라 그러거든요. 작년은 한 80%를 1, 4분기에 집행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돈이 마중물이 돼서 막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케인지즘이고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건 IMF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한번 일어나서 물가 상승도 계속 올라가는데 실업률도 증가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사실 그런 제반적인 지식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상들이 채택이 되었는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능력주의가 점점점 이제 올라가고 자유주의 그러면서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큰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거를 이제 다루었다면 점점점 복지도 개인적인 책임으로 이게 넘기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김영철 교수님, 이 1834년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개정빈민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사실 이게 요즘에 그 논의 대상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셀던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건 이제 김도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 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 능력주의의 대두라고 하는 것은 웰페어리즘에서 워크페어리즘으로 넘어가야 된다. 결국 개인이 어떤 자신의 노동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그냥 수혜자로만, 리시피언트로만 있게 되면 거기에는 노동의 신성성에 대한 디스인센티브도 일어나고 역동기 부여도 되고 일 안 하고도 뭐 놀고 먹고 살게 해준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국가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악화된 사람 또 본인의 잘못과 관계없이 악화된 사람 이런 거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뭐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이렇게 본인의 잘못으로 된 사람한테 대해서는 뭐 물론 치료 보호 같은 걸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건 집중적 지원 대상이 아니고 열심히 해보려고 뭐 개천에서 용나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또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누구 보호받 이런 사람한테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 메리토크라시의 큰 장점인데 이게 지금 와서 볼 때는 이제 너무 부작용을 일으키는 측면을 지금 계속 샌델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웰페어리즘이 과하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에 가면은요, 한 마을 전체가 전부 장애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렇게 장애인 마을로 정착된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이 다리에 기부스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상지원금을 탔더니 딴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아주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리를 다닐 때는 전부 목발 짚고 댕기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다 그냥 목발 다 풀고 이제 분장 해제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고 그래서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샌델이 지금 열심히 가진 자는 교만해지고 없는 자는 비굴해지고 뭐 모욕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수 없는 샌델에 대해서 그런 거부 반응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반대편 쪽 얘기는 지금 여기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것도 이제 뭐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번에 이야기가 논란이 있었죠. 선택적 복지냐, 뭐 보편적 복지냐 그랬을 때, 그 학생들 급식하는 거.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이다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주자. 그랬을 때 찍힌 사람은 다른 친구들이 본다는 거죠. 보고, 그러니까 야 내가 딱 검사해 보니까 니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하니까 이거 줄게. 그러면은 멸시받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전부 다 준다면은 뭐 지가 가난하거나 뭐 부자거나 다 받으니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런 심리적인 측면도 있다. 근데 그 부분도 선택적 복지, 그래서 이제 아니, 내가 옛날에 압구정동에 전세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불우이웃 돕기에 수혜 대상자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불우이웃 돕기 수혜 대상자 지원을 하겠냐고 그 충격을 먹어가지고 야, 이 동네에서는 내가 이 수준으로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어서 그 심정이 무엇인지는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만 방법도 여러 가지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꼭 그 재벌 2세한테도 무상으로 급식을 반드시 줘야지만 급식을 무상으로 받아야만 되는 점심을 배고른 학생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해결됐잖아요. 다 보편적으로 다 주니까 아무 말이 없어졌잖아요. 글쎄,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주는 게 이 무상급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복지를 다 만약에 보편적으로 동등하게 준다 하는 것은 안 그래도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재벌 2세들한테는 돈이 막 넘쳐나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뭐 본격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회자가 뭐 허용해 주시면은 계속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싸움을 너무 말리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챕터 3에서 한 거 하면 된다가 맞냐 하는 거. 그러니까 네 말고도 아까 열심히 더 노력 많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안 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심정적인 거. 우리가 보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기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야. 네. 뭐 유럽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다리가 그렇게 제한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보는 것과 믿는 건 또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 다 대학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미국은 이제 대학 가는 게 이제 대학 교육을 고등교육이라 그러거든요.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으면 고등이 그죠. 하이어. 더 나은 일자리도 가질 수 있고 대우도 더 잘 받고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니까 미국은 이런 대학을 잘 안 가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대학 안 간 건 네 선택이잖아. 이런 거거든. 네가 선택해놓고 뭐 네가 불만하면 곤란하지 않나. 누가 가지 말라 그랬냐? 그래, 누가 가지 말라 그랬냐 뭐 이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또 대학교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대학 가는 게 유행해가지고 대학 등록금 학자금 융자 때문에 못 사는 그런 아이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니도 나도 다 대학 가 보니까 나중에 일자리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빚만 지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이제 부작용들도 많죠. 그게 이제 능력주의가 만드는 부작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미국 뭐 이 다음 장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미국 사람들 성인 중에 3명 중에 1명 3분의 1만 대졸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뭐 다 간다는 건 조금 과장이고 엄청나게 많은 아마 75% 고졸의 75%가 뭐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근데 누적 입학률은 100%입니다. 77%인가 되는데. 네. 그 팩트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재수하고 또 공부 되게 잘하는 아이는 삼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의과대학 가려고. 예. 그래가지고 누적 입학률은 거기 뭔가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현재.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 좀 옆으로 새는 얘기는 정원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게 정말 웃기는 거죠. 기업체에 정원이 있습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사람 더 뽑는 거고, 인력이 덜 필요하면 덜 뽑는 거고, 각 기업이 알아서 그냥 정할 문제인데, 대한민국에는 공공대학의 공공학과의 정원은 몇 명이다 하고 학과 레벨까지 정원을 지정해 놓은 나라는 글쎄 일본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일본한테 그대로 받은 거 그대로로 생각하는데 어떤 건 우리가 더 지독하게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연구를 안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OECD 국가 중에서 첫 월급을 받는 나이가 제일 늦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대학 진학률하고 따로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대학 다니면서 뭐 알바는 뛰겠지만 그 월급이라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첫 직장에서 첫 월급 받는 평균 나이가 대한민국이 제일 느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더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대학 플러스 군대 두 개가 아마 합쳐져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실업률이 낮죠. 실업률이 대학 진학하고 군대를 갔다가 취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큰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실제로 그 실제보다는 훨씬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업률, 뭐 GDP 이런 것들이 케인즈가 만드는 겁니다. 화폐 고용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그 논문으로 시작된 거니까 예,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뭐 어쨌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 중에서 그 케인즈와 하이에크 그 비교해서 하는 책도 보시면 사실 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보시면서 그걸 보시면은 상당히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했던 것 중에 그 도널드 제이 부드로라는 분이 쓰신 이제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이것도 보시면 사실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챕터 3번에서도 샌델 교수님이 얘기하려는 건 결국 이제 4장이 핵심일 것 같은데 그 능력주의적 오만의 가장 고약한 측면으로 학력주의를 얘기하시죠. 그걸 얘기하고자 계속 이제 이 전제로 계속 깔아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 뭐 하다가 대학 학위 못 받았냐. 이제 이 능력주의자들이 그런 이제 오만함을 부리는 거를 가지고 샌델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챕터 3번은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여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샌델이 놓치고 뭐 숨겼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네.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을 짚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예. 샌델은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잘해서 자수성가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전부 다 집어넣은 것 같아. 비빔밥처럼. 근데 사실은 제가 꼭 읽어보라고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더 있는데 캐롤 두엑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성장 마인드셋. 이거 반드시 샌델이 안 읽어봤다면 샌델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거기 보면 재능과 노력을 확연히 구분합니다. 재능은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도 노력을 칭찬해주지 재능을 칭찬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애가 시험을 잘 보면 야, 너 저한테 손주가 있는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 시험을 잘 보고 왔어. 야, 너 참 똑똑하구나.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혹시 너 외할아버지 잘 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얘는 자기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노력을 게을리하고 그러면 걔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노력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시험을 잘 봤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면 얘는 다음에도 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노력해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캐롤 드웨이크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칭찬해 주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는 거고, 재능을 칭찬해 주면 그거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가가지고 사람이 성장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력과 재능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아까 그 황준호 대표가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김도일 교수가 더 노력했는데도 더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얘기했는데 있을 수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예, 운이 나쁘면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지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또 플러스 운도 잘 타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샌델에 동의하는 거는 좀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거는 뭐 교만한 거는 무조건 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교만한 건 다 나쁘다. 그 얘기를 갖다 굳이 그 학력주의에 대한 공격의 재료로 쓰는 거는 좀 과다한 불필요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드웨이크의 이제 픽스드 마인드셋하고 그로스 마인드셋에 대해서는 이제 픽스드 마인드셋은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뭐 유전자하고 똑같이 눈 색깔, 뭐 머리 색깔 같이 변할 수 없는 거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이제 픽스드 마인드셋이고, 그로스 마인드셋은 이거는 푸시업 같은 거다. 근육 같은 거다. 능력은. 처음 푸시업 할 때는 하나밖에 못 했는데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100개, 200개 이렇게 가능한 거다. 그게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이거든요. 그래서 애가 이제 수학을 딱 풀었어요. 100점이야.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100점. 너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예. 밤잠 안 자고 텔레비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예.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이제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외할아버지가 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안 되고. 야, 미안하다. 내가 네 시간을 뺏었구나. 우리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고 재밌는 거 한번 풀어볼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픽스드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100점, 니는 역시 천재야. 그러면은 얘는 자꾸 천재가 될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면 쉬운 대로 자꾸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치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뭐 이러는 게 이 그로스 마인드셋이죠. 그래서 드웨이크가 yet이라는 거에 뭐 파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뭐 안 됐지만 나중은 될 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분히 픽스드 마인드셋을 갖고 세상을 보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스 마인드셋 오히려 반대인데 성장 마인드셋이 능력주의일 것 같은데. 예. 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네 자유의지를 투입해가지고 더 노력하면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의 자기 책임이다. 주식도 자기 책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나는 성장 마인드셋인 것 같은데, 김도일 교수하고 나하고는 예.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반대로 읽는 것 같아. 좀 다르네요. 많이 다른데요. 예. 성장 마인드셋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결정론. 능력주의지. 예, 능력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테크노크라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정적으로. 아니, 고정 마인드셋,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샌델의 입장에서는 그 고정 마인드셋도 능력주의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는 뭐 DNA가 똑똑해서 이만큼 잘 고정 마인드셋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테크노크라트한테 맡기면 더 잘 된다 이런 것들이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아니, 성장 마인드셋을 갖다가 샌델이 찬성할 것
맞습니까? 황준호 대표. 난 어떻게 찬성할 것 생각합니까?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이거 읽어보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뭐 3명이니까 다수결의 논리로 예,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샌델 자체가 지금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냥 너무 광범위하고 둘이 뭉술이해. 그래서 엄밀히 보면 고정 마인드셋도 당연히 샌델이 비판하겠지만 성장 마인드셋도 비판합니다. 네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이 네 노력에 의해서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네 스스로의 책임과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성장해서 성공했다? 꿈 깨라. 라고 샌델이 지금 난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저희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는 약한 인간이었거든요. 인간이 굉장히 약했는데 이제는 인간 네가 스스로 네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됐으니까 네가 선택에 따라서 네 운명은 결정되어진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네 탓이다 하는 걸로 전부 다 그렇죠. 넘기는 게 이제 능력주의의 폐해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위에 좀 힘든 사람도 봐야 되고 서로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쟤는 뭐 지가 선택한 거니까 none of my business 뭐 이러거든요. 그 왜 none of my business예요? our business지. 사실 제가 봤을 때 4장에서 샌델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3장까지는 4장을 위한 예열 단계가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학력주의도 예시로 든 거고, 예, 그래서 4장에서 진짜 샌델 교수님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샌델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3장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예, 다음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